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주유소 가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어제 분명히 리터당 1,600원대였던 숫자가 하루 만에 1,700원을 훌쩍 넘어가 있는 걸 볼 때 그 서늘한 말입니다. 주유기 앞에 서서 기름 들어가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게 단순히 내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내 노후가 깎여나가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엔 2만 원, 3만 원만 넣어도 기름 깨이지 눈금 한 칸은 넉넉히 찼는데 이제는 5만 원을 넣어도 바늘이 겨우 고개를 드는 그 낯선 기분. 저도 매일 아침 차를 몰고 연구소로 출근하면서 그 숫자를 봅니다. 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69입니다. 금융권 현장에서 38회를 보내고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변두리에 작은 경제연구소를 하나 차려서 우리 소상공인분들 투자 상담도 해드리고 상권 분석도 해드리는 김 소장입니다. 1997년 IMF 사태 때 저는 시중은행 본점 외환 결제팀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국가 부도라는 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책상 위로 떨어지는 시한폭탄이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당시 제 책상 위에는 하루에도 수조 원의 돈이 오갔지만 정작 나라에 달러가 없어서 해외은행들이 우리를 외면할 때 느꼈던 그 모멸감과 공포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그 서늘한 감각이 요즘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다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계부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지출은 무엇입니까? 기름값입니까? 아니면 전기료입니까? 혹은 갚아야 할 대출 이자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직접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름값 하나로 온 국민의 재산이 폭락해버린 베네수엘라의 비극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진실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경제라는 건 아주 정교하게 맞물린 수만 개의 톱니다 바퀴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 즉 기름값은 모든 톱니다 바퀴를 돌리는 가장 기초적인 동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먹은 식빵 하나, 시장에 나온 배추 한 포기, 심지어 지금 입고 계신 옷 한 벌까지 기름값이 안 들어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트럭이 산지에서 배달해야 하고 거대한 공장이 돌아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국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가격을 억지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의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가 한순간에 혈관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제가 신입사원이었던 1980년대 초반, 당시 중동발 오일 쇼크 여파로 기름값이 널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근무하던 은행 창구에는 매일 아침 대출 이자를 못 내서 주저앉아 우는 분들이 줄을 섰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며 남미의 사우디라고 불렸습니다. 기름값이 물보다 쌌습니다. 1달러만 있으면 자동차 연료통을 가득 채우고도 거스름 돈을 넉넉히 팠던 시절이었죠. 사람들은 그게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국가가 빚을 내서 보조금을 쏟아부어 기름값을 공짜 수준으로 유지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 달콤한 유혹 뒤에는 독이 든 성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짜 기름의 대가는 실로 혹독했습니다. 국가 재정이 바닥나자 정부는 기름값을 1000배, 10,000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저희 상담실에 65살 최영수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공직에 계시다 퇴직하시고 연금으로 조용히 사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서 연금 300만 원으로는 기본 생활비조차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영수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소장님, 평생 모은 돈으로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마트에 갈 때마다 내 재산을 누군가에게 도둑맞는 기분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월급으로 달걀 한 판 사기도 힘든 지옥이 펼쳐진 겁니다. 그들의 재산은 숫자로만 남아 있었고 실제 가치는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산 중 현금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만약 모든 재산이 원화 통장에만 묶여 있다면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은행 이자 붙는 속도보다 빠르면 앉아서 재산을 야금야금 도둑맞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분석해드릴 진실은 포퓰리즘의 달콤한 독배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석유를 거의 무상으로 뿌렸습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니 국민들은 환호했죠. 하지만 그 공짜 돈은 결국 국가의 핵심 시설에 들어가야 할 투자 비용을 밖으로 쏟아부은 꼴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38년간 일할 때 보면 회사가 당장 배당금 많이 준다고 좋아하는 주주들이 나중에 그 회사가 설비 투자 안에서 망하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국가도 똑같습니다. 공짜 복지는 반드시 미래 고열을 짜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은행에서도 무리하게 대출을 늘려 선심성 사업을 벌이던 기업들은 예외 없이 IMF 때 가장 먼저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기초 체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 통제가 불러온 공급망의 처참한 붕괴입니다.
기름값을 억지로 누르니 정유 공장을 보수할 돈도 기름을 운송할 트럭의 부품을 살 돈도 나라에 없어졌습니다. 산유국인데 정작 국민들은 주유소에서 사흘 밤낮을 줄을 서야 기름 1리터를 겨우 얻을 수 있는 비극이 벌어졌죠. 우리나라도 최근 전기료와 가스비 인상 압박이 아주 심하잖아요. 이걸 정치적인 이유로 억지로 누르면 나중에 공기업의 수백조 부채가 결국 여러분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당시 제 직장 동료 중 하나는 외환 위기 직전에 환율은 국가가 어떻게든 지켜줄 거야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국가의 약속보다 무서운 게 시장의 원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시장은 결코 공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폐 발행의 저주입니다. 재정이 바닥나니 베네수엘라 정부는 그냥 돈을 마구 찍어냈습니다. 결과는 물가 상승률 100만%라는 경악할 만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지폐 한 장보다 화장실 휴지 한 칸이 더 비싼 상황이 온 거죠. 실제로 지폐로 가방을 접어 파는 게 그 돈으로 가방을 사는 것보다 이득인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정희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50대 주부신데 평생 알뜰살뜰 모은 현금 5억 원을 정기예금에만 넣어두셨답니다. 그런데 물가가 10%만 올라도 1년 뒤 그 5억 원의 실제 가치는 4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가만히 앉아서 5천만 원을 잃으신 거예요. 이정희 씨는 제게 눈물을 흘리며 물으셨습니다. 김 소장님, 열심히 아껴서 저축한 게 죄입니까? 저는 가슴이 아파 대답했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변하는 세상의 규칙을 몰랐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번째는 중산층의 완전한 몰락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엘리트였던 의사, 교수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게 된 건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자산이 종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빚이 없거나 황금성 높은 자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 동료들은 은행 주식을 들고 있다가 휴지 조각이 되었지만 금을 모으거나 달러를 조금이라도 챙겨둔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자산을 몇 배로 불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파트 대출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뛰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빚으로 쌓아 올린 중산층의 화려한 성벽입니다. 그 성벽이 무너질 때 추락하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국가 신용도가 개인의 지갑을 직접 턴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면 외국 자본이 가장 먼저 빠져나갑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기름값 폭등은 그 거대한 재앙의 신호탄일 뿐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 제도를 개편하며 가격을 뒤늦게 올렸을 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국민들의 자산 가치는 이미 99% 폭락한 뒤였으니까요. 제가 IMF 당시 외환 결제 업무를 볼 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는 걸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가진 지폐는 그저 색칠된 종이일 뿐입니다. 나라의 신용이 내 지갑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세 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화의 다이어트와 철저한 분산입니다. 원화에만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1997년 IMF 때 제가 외환 창구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달러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분들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헐값에 나온 건물을 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산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옮겨두십시오. 제 상담 고객 중 김태현 씨라는 30대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매달 월급의 10%를 꾸준히 달러로 바꿨습니다. 환율이 뛸 때마다 이 친구는 미소를 짓습니다. 남들 공포에 떨 때 여유를 갖는 거죠. 김태현 씨는 말합니다. 소장님, 달러 통장을 볼 때마다 든든한 보험 하나 들어둔 기분입니다. 여러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말은 위기 때 가장 빛나는 진리입니다. 원화의 가치가 흔들릴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다른 바구니에 담긴 자산들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정 지출의 극단적 다이어트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버는 것보다 안 나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안 쓰는 신용카드 당장 해지하시고 불필요한 보험 리모델링 하십시오. 김태현 씨는 차를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한 달에 50만 원의 여유 자금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거나 자산을 모았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빚을 줄이는 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입니다. 금리가 오를 때는 빚이 무서운 독이 됩니다. 눈 딱 감고 빚부터 줄이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빚도 자산이다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무리하게 대출받았다가 파산 직전에 오신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수비할 때입니다. 내 몸의 군더더기를 떼어내듯 가게의 거품을 걷어내십시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방어형 실물 자산으로의 이동입니다. 현금은 점점 쓰레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부동산에 몰빵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수익이 나는 실물 혹은 배당이 나오는 우량한 기업의 자산을 공부하십시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이 설마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되겠어? 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초 체력이 다릅니다. 하지만 징후는 똑같습니다.
국가 부채가 늘고 공공요금이 감당 못할 수준으로 뛰고 정치가 경제를 흔들 때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자의 자산은 늘 위태롭습니다. 지금이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산의 가치가 어디로 흐르는지 눈을 크게 뜨고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경제 위기는 항상 조용히 그리고 아주 평범한 얼굴로 찾아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처음에는 기름값이 조금 오르는 걸 보고 그저 불평만 했을 뿐 자신의 삶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IMF 사태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경제 기초는 튼튼하다는 신문 기사를 보며 안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 안일함이 수많은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설마라는 단어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위험한 독약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2의 IMF가 올지 혹은 베네수엘라 같은 초인플레이션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위기의 신호는 이미 우리 주방의 가스레인지 불꽃에서, 자동차의 주유구에서, 그리고 대형마트의 무거운 가격표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이 아프기 전 보내는 전조 증상처럼 경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1997년 IMF 당시 끝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천재도 대단한 정보원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의 변화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최악의 상황을 조용히 준비했던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었습니다. 빚을 줄였고 현금을 달러로 분산했으며 위기가 왔을 때 공포에 질려 팔기보다 담담하게 자산을 지켰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는 아직도 당시의 상처에서 회복하지 못한 채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다. 준비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하며 살 것인가. 국가가 내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져 줄 거라는 환상은 이제 버리십시오.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국가가 주는 공짜 기름에 취해 있을 때 자기 재산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는 줄 몰랐습니다. 진정한 자산의 주인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당장 통장 내역을 열어보고 내 빚이 얼마인지, 이자가 한 달에 정확히 얼마 나가는지 원 단위까지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쓸데없이 새 나가는 돈 10,000원부터 찾아내십시오. 커피 한 잔, 배달 음식 한 번을 줄이는 게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위기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텅 빈 통장을 보며 한숨 짓기 전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인생 40년 넘게 경제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깨달은 건 딱 하나입니다. 경제는 냉정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됩니다. 저 김 소장도 제 상담실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갑시다. 여러분의 자산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그 위기를 발판 삼아 더 큰 도약을 하시는 그날까지 저 김 소장이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현명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굿 럭입니다.